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약법 청약과 승낙 거기를 들어갈 거예요. 페이지가 373페이지. 자, 일단 이 앞주한 거 저당권, 갑이 은행을 찾아가서 담보대출 일으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은 저당권자가 돼요. 자,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한 담보물권, 부종성, 수반성,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입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저당권은 모두 다 4개 다 인정. 자, 설정계약의 당사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부종성에 따라. 따라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원칙 무효. 자, 설정자는 보통은 채무자가 되겠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아버지, 물건으로 보증 섰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설정계약 당사자였고 객체, 어디에 저당권이 들어서느냐?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동산에는 안 돼요. 등기 박을 수 있는 놈만 들어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 권리 2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등기되죠. 지상전세권에 저당권 돼요. 지역권에는 안 돼요. 법이 막아요. 지상전세권에만. 부동산 일부, 소유권도 안 되고 저당권도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들어서는 것은 용익물권만,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만 일부에 들어설 수 있다. 자, 저당권에 있어 피담보채권, 보통은 돈채권이겠죠. 금전채권일 거야. 하지만 꼭 금전채권에 한하지는 않아요. 채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 돼요. 인도채권, 물건 인도채권도 나중에는 결국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 된다. 자, 이게 서설 부분이고,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쳐서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땡기느냐 그 문제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다 땡깁니다. 단 조심할 것,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네요. 1년분에 안 한다. 그 다음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도 미쳐요. 물상대위. 하지만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자, 부합물에 미칩니다. 부합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결정돼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부합되는 놈은 딱 2놈입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어요. 허락 없이 붙어요. 그러면 미친다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건물의 증축 부분, 구성 부분이 됐다, 임차인이 증축했다 하더라도 권원에 의한 부속이 아니에요. 구성 부분이 됐다, 이 4글자가 뜨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증축 부분이. 그러면 붙었다. 부합됐네요. 미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 안 미쳐요. 권리자가 심었네요. 찍거.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미치지 않아요. 권원에 의한 부속. 그 다음 건물, 언제나 토지와 별개, 미치지 않아요. 부합이 안 되니까. 농작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 부합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수목 미분리 과실을 토지로부터 독립시켜요. 등기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물이죠. 부속물이에요. 독립됐다, 부합 아니니까 미치지 않아요. 자, 종물 얘는 뭐 필요 없고, 부합이 되는 시기, 종물이 되는 시기는 상관없어요. 설정 전에 부합됐든 설정된 후 부합 종물이 됐든 시기는 상관없다. 자, 가치 변형물, 물상대위죠. 저당 목적물의 멸실 또는 종된 권리 안 했구나. 종된 권리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이 종된 권리예요.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이 종이에요. 그래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소유권에 미치고, 그 다음 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종된 권리. 가치 변형물, 저당 목적물이 멸실 또는 공용지행수가 됐어요.
건물이 날아가 버렸죠. 다행히 보험 들어놨네요. 보험금, 채권. 그다음에 국가가 수용했어요. 수용보상금이 나와요. 보험금, 수용보상금의 저당권에 힘이 미칩니다. 자, 이걸 물건위로 대신 들어간다. 목적물 대신 물상대위라고 해요. 이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위가 인정되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상대위성도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험금을 땡기느냐? 갑한테 지급되기 전에 묶어야 돼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합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돼요. 압류의 효과예요. 지급 전에 압류를 해라. 그런데 압류를 안 해서 이미 보험금이 들어가 버렸다. 갑한테. 그러면 이제는 물상대위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급 전에 압류할 것. 자, 마지막 과실. 과실은 사용이익이에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고 여전히 갑이 사용 수익합니다. 점유하면서. 따라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내가 받는 월세를 은행이 타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힘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저당권자가 이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했어요.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치려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과실하면 차임채권, 월세 생각하세요. 자,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로 갑니다. 저당권과 세입자, 용익권과의 관계, 법정지상권, 일괄 경매, 제3취득자 이 네 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경매를 쳤는데 이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아요.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살아요. 자, 경락인이 너 나가 할 수 있는지 문제예요. 자, 경락인과 저당권자는 한편입니다. 내쫓으려면 저당권이 용익권을 이겨야 돼요. 자, 물건끼리 부딪혔어요. 제한물건끼리. 성립 선후. 먼저 성립한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가 나와요. 저당권과 용익권과 전세권과 예를 들게요. 성립 선후. 용익권이 설정된 후 나중에 저당권이 태어났네요. 용저예요. 그러면 용익권이 먼저야 빨리 용익권 내가 돼요. 세입자 나는 선바. 따라서 선바가 이기죠.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이 들어갔어요. 저 용이네요. 나는 후바네요. 후바니까 소멸 죽어요. 후바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한 놈이 더 붙어. 저, 용, 저. 항상 2번이 경매치입니다. 자, 1번 기준으로 그 밑으로 샥 소멸시켜요. 나는 후바예요. 확정적 후바. 따라서 내가 이기는 내 뒷놈 2번 저당권자 경매쳐도 1번 기준으로 샥 소멸. 나는 후바, 여전히 후바. 후바니까 소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바, 후바로 하면 돼요. 자, 법정지상권이 뭐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했는데 그중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칩니다. 그 결과 A갑으로 달라져요. 동일하다가 달라졌네. 이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지상권을 줘요. 이게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이에요. 철거가 안 되겠죠. 자, 요건 2개.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자 은행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예상을 해요. 나중에 혹시 달라지면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담보대출을 좀 줄여줘요. 많이 대출 안 해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그럼 엎어.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그러면 법정지상권. 나중에 올라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절대 태어나지 않아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2번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갑갑 동일해야 되느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해야 돼요. 일단 이 2개를 외워놔야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 기준으로 갑갑으로 동일할 것. 자, 법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바로 지상권 취득. 자, 일괄 경매는 뭐냐? 법정지상권하고 반대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요. 빈 나대지. 그런데 그 후 건물이 올라가요. 이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철거될 운명에 처해. 또 법이 나서요. 무조건 우리 법은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저당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이 박혀있지 않은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치게 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일괄 경매 치는 또 요건 2개 또 외워야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것. 그 후 건물이 올라갈 것. 2번째 요건. 건물 경매 치려면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 날리지. 따라서 이 건물이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채무자께 아니죠. 남의 건물을 경매 날릴 수는 없겠죠. 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 경매는 안 됩니다. 이 2가지 외우시고, 그래서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는 반대예요. 자, 건물까지 경매 날렸어요. 토지 매각대금 따로 별개니까 건물 매각대금 따로 나와요. 건물 경매대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유,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으니까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요. 그 다음 일괄 경매 청구권, 이거 저당권자의 권리예요. 의무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건물까지 함께 날릴 의무는 없어요. 저당권자 마음이에요. 나 토지만 날릴래요 할 수 있다. 권리지 의무 아니다. 자, 3취득자. 갑을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소유권 취득한 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세 들어가요. 세는 딱 2놈.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자, 지상 전세권 취득한 자, 이 세 놈만 제3취득자라고 해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날리면 소유권자 쫓겨나야 되고 지상 전세권도 소멸해요. 저용이니까. 그래서 이 3취득자 세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조문 3개를 둬요. 첫 번째, 경매 절차에 뛰어들어서 낙찰 받으세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매수인 될 수 있다. 2번째, 대신 돈 갚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3번째, 가장 중요하죠. 혹시나 당신이 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가장 먼저 땡겨드릴게요. 비용에 대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게 합니다. 우선 상권을 줘요. 그래서 3취득자를 보호합니다. 자, 실행 다 받고 이제 저당권 침해, 처분, 소멸, 마지막 침해. 누군가로부터 저당권이 침해돼요. 다른 물권하고 달라요. 저당권은 점유를 통해서 침해되지 않고 담보 가치가 감소돼요. 내가 5억짜리를 담보 잡았는데 2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게 저당권 침해. 침해가 일어났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철거시키네, 야 다시 올려,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기한이익 상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죠. 그러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서 바로 갚어 즉시 변제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안 중요해요, 이건. 자, 처분합니다. 처분은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 함께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함께 병한테 을은 팔아야 돼. 함께. 따라서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채권과 분리 떴어. 분리라는 2글자가 뜨면 99% 양도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당권만, 종놈만, 지역권도 똑같죠? 지역권이든 저당권이든 주인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해요. 자, 소멸, 멸실, 혼동, 포기로 공통소멸사예요. 소멸.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저당권은 소멸시효로 안 날아가요. 그 다음 부정성에 따라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주인이 죽었죠? 종놈도 죽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등기 필요 없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죽었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죽었네. 사망하고 똑같아요.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바로 소멸. 자,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하고 어떻게 다르냐? 자, 그림 왔다리 갔다리 채권 담보예요. 장래의 증, 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근저당권이에요. 자, 근저당권은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 근저당권 취득하겠고, 일반 저당과 다른 게 기본 거래계약이 있어라 뭐 그런 말도 있고, 나중에 결산기, 존속기간 만료 때 확정하는 확정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후 순위 권리자 관계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담보되느냐? 피담보 채권. 일반 저당권하고 달라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이거 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그래서 이자 포함되고 채권 최고액에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 전부 담보된다. 전부.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로 받습니다. 따로. 그 다음 왔다리 갔다리 일시적으로 돈을 다 갚아서 빵원이 됐어요. 부정성에 따라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아요. 또 생기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채권 최고액 아주 중요하죠. 낙찰대금에서 채권 최고액까지밖에 못 당겨요. 따라서 반드시 등기해야 돼. 누구나 알 수 있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2번이 태어나고 하니까. 채권 최고액, 이거 근저당입니다라는 취지, 필수적 등기사항이에요. 필수적 등기사항.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지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에요. 7억으로 확정됐다. 최고액은 5억이다. 채무자도 나 5억만 갚을게요. 채권 최고 안 돼요.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7억 갚아야 돼요. 빚이 7억이니까 물품 대금이.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지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확정. 결산기 도래했네요. 존속기간이 만료했네요. 그러면 그 시점에 확정되겠죠. 뭐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계약법 갑니다. 이제 계약법. 자, 페이지 373페이지. 오늘 계약 총론을 할 거고 다음 주에 계약 강론, 매매 임대차를 할 거예요. 자, 계약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고 했어요.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 세 개를 배우고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배워요. 청약과 승낙 얘들은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요. 두 번째 볼 게 쌍무계약의 효력이에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세 가지를 배워요.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는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 두 번째 위험부담.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날려버려요. 계약 해제. 그래서 총론에서는 성립,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 계약, 계약 해제 사이좋게 한 문제씩 나와요. 성립 한 문제, 동시행항변권 한 문제, 위험부담 하나, 3자 계약 하나, 해제는 하나에서 둘. 이 중 어느 하나가 쉬면 해제가 두 문제 나와요. 해제가 가장 중요해요. 자, 3자 계약하고 해제는 항상 안 빠져. 그 다음에 성립도 열에 8번은 나와요.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종종 쉬워요. 종종. 하지만 동시항변권 아주 중요하죠. 자, 청약과 승낙. 우리 이 앞주에는 왼쪽 봤었죠. 내용이 일치해라. 상대방 당사자가 일치해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요. 자, 이제 오른쪽 청약과 승낙 갑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갑이 을하고 지 소유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자, 갑이 5월 3일날 을에게 청약을 한다고 해봐요. 을, 내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우리 시험은 항상 편지로 발송해요. 전화로 하는 계약은 시험에 안 나와요. 5월 3일날 발송해서 다음날 5월 5일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효력을 발생해요. 그럼 5월 5일날 편지를 받아본 을이 이 갑 아파트를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겠죠. 자, 갑이 청약을 하면서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알려줘 라고 해요.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가 을이 승낙할 그 시기예요. 자, 5월 10일 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쏘아요. 그러면 5월 12일 날 갑에게 이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겠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은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이란 게 뭐고 승낙이란 게 뭐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청약은 을의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뭘 팔지,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또 대금은 얼마에 파는지, 이걸 정확히 찍어서 청약해야 돼요. 두루뭉실 청약은 청약이 아니에요. 을, 내 아파트 10채인데 그중 A 아파트 대금은 5억 살래 말래 이렇게 확 찍어서 해줘야 돼. 그냥 두루뭉실 내 아파트 살래? 청약 아니에요. 왜? 대금은 얼마인지 어디 아파트인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 이게 되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 보통은 특정인한테 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해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청약의 상대방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로 끝나야 돼. 예,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는, 커피 자판기는 저기 있죠. 없어도 있다고 해봐요. 자, 커피 사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 여러분들은 저 자판기의 외침을 들어야 돼. 그러면 커피 좀 뽑아주세요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넣은 순간 행동을 통한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로 동전을 넣은 순간 승낙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바로 커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일 필요는 없고 자판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청약은 가능하다. 그 다음 승낙, 여기까지 하죠. 일단 청약에 관해서는 이 정도예요. 자, 청약의 의의. 오른쪽 1번에 동그라미 1번.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뭘 봐야 되느냐? 밑에 판례를 봅니다. 내용이 없더라고. 자, 판례.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밑줄.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이게 잘 나와요. 구체적, 확정적. 즉, 뭘 팔지, 대금은 얼마로 할지 확 찍어서 해야지 두루뭉실 청약은 청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위로 이제 본문 가요. 동그라미 2번. 자, 고딕봅니다. 청약의 상대방이에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판기 밑줄. 이거 별 3개예요. 아주 잘 나와요. 밑에 기출 엄청 많죠? 그래서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도 청약이 가능하다. 별 3개. 아주 잘 나와요. 자판기 생각하시면 돼. 커피 자판기는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그러면 청약과 대비되는 단어가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 유인은 뭐냐? 나에게 청약할 수 있도록 꼬시는 거예요.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삐끼야, 삐끼. 청약의 유인. 얘만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각종의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왼쪽 기출을 봐요. 왼쪽 기출 이거 3대 한 번 나온 거 안 중요해요. 청약 유인은. 아파트 분양 광고 때리죠. 회사들이, 건설사들이.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청약하잖아. 그 광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청약할 수 있도록 꼬시는 청약의 유인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광고, 왼쪽 구체적으로 분양 광고, 각종의 광고. 거기에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청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광고가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 유인. 안 중요해요. 자, 오른쪽 중요한 게 엄청 많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 오른쪽 3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청약은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제 총칙 내용이 나와. 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사기 강박 다음에 의사표시 마지막 목자. 거기가 여기서 나와요. 청약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그게 고딕이에요. 첫 번째 줄. 도달주의죠. 자, 또 총칙 갑니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바꿔요. 해인 능력 상실의 옛날 조문이요. 13년 조문이요. 아직도 교재를 안 바꿔놨어.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거꾸로 읽어요. 우리 법조문 기억나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놈은 내가 죽더라도 의리 없다겠죠.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 조문이요.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죠. 그 총칙 내용 똑같아. 청약의 효력 발생 넣어요.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발송 후 내가 죽어도 내 의사표에 상대가 도달하면 이놈은 효력 발생한다로 끝나요. 아주 중요해 이거. 거기서 5번 여기서 5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 3개 하십니다. 그래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내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에 상대가 도착하면 총칙에 따라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생한다. 별 3개. 자, 청약의 구속력, 법조문.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떠요. 정확한 표현은 동그라미 1번이요. 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상대에 도착해서 효력 발생했죠.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번복 못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있어 발송 후라면 도달 후라면 철회 못하고 하지만 아직 상대방의 도착 전이라면 동그라미 2번 내 청약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이죠. 전 동그라미 소수로가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앞에는 청약이 도달한 후라면 도달했으니 효력 발생했죠. 같은 말이에요. 도달 후라면 이제는 철회할 수 없고 도달 전이라면 번복할 수 있고 이것도 잘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 잘 나와 이건.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5번 갑니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이제 바로 계약이 성립돼. 뭐 필요 없고 밑에 조문 2개를 봅니다. 이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봐봐요. 청약을 할 때 방법이 2가지요. 너 이달 5월 31일까지 살지 말지 결정해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날짜를 안 정하고 그냥 내 아파트 너 살 거야 이렇게. 즉 기간을 정한 청약도 있을 수 있고 밑에 3번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자 설명부터 들어봐요. 5월 31일까지 알려줘. 기간을 정했죠. 그러면 의뢰 승낙 의사표시는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도착해야 돼요. 도착해야 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에는
승낙 의사표시가 반드시 갑이 정한 이 승낙기간이라고요. 승낙기간 내에 도착을 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이 기간, 그 기간 대신 상당한 기간 내로 바뀌어요. 상당 기간 내에 도착하면 돼요. 그 조문이에요. 어렵잖아요. 자, 첫 번째 조문 제1항. 갑이 승낙기간을 정하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은 청약자가 지가 정한 그 기간 5월 31일까지 상대방부터 승낙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받지를 못했어. 그 기간 내에 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결국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청약이죠. 주어 소수를 잡아야 돼. 민법은 청약이 지가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이 효력을 잃어요. 청약이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에는 지가 정한 그 기간 밑줄,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동그라미, 받지. 앞으로 한 가지 예외 이외에는 다 도달로 끝나야 돼요. 받지로. 받지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할 거예요. 받지.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상대로부터 승낙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기간을 정하면 지가 정한 기간 내에 들어와라. 기간을 안 정하고 청약했다. 상당 기간 내에 들어와라. 받지. 도달이에요. 도달의 의미. 자, 됐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 그 기간 내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도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 알려줘 했는데 6월 2일 날 도달했다. 즉 승낙기간을 넘은 도착이에요. 이 도달을 연착됐다 그래요. 우리 기차가 늦게 도착한 걸 연착이라고 하죠. 승낙이 늦게 도착한 것을 연착된 승낙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넘어버렸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을 넘은 도착, 연착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도착해야 돼.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도착해야 돼. 그런데 넘었어. 연착됐다. 성립하지 않아요. 대신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을은 자기 아파트 산대요. 갑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산대. 따라서 우리 법이 승낙이 연착된 경우, 연착된 승낙의 경우 이 연착된 이 승낙을 청약으로 봐요. 청약으로. 따라서 갑이 여기에 다시 갑이 승낙을 하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해요.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오른쪽 연착된 승낙 이것도 볼 거예요. 전 2조의 경우 오른쪽 377페이지 승낙기간을 넘어서 도착했다.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부터 볼 거예요. 1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갑이 정한 승낙기간 5월 30일 또는 상당기간 경과한 후 도착했대. 즉 승낙기간을 넘어서 6월 2일 날 도착했죠.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들어오지 못했죠.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밑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은 반드시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착해야 돼. 이렇게 훈련해야 돼. 따라서 연착됐어? 계약 불성립. 다만 위에 법조문 봐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 승낙을 새로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문 그대로 3번 나왔어요. 3번.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 청약, 새로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밑으로 가요. 연착된 승낙은 곧이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여기에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여기에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통째로 연착됐다, 계약 불성립. 먼저 이걸 하고, 다만 연착된 승낙은 법조문 그대로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자체로 나오고 또 밑에 따라서 갑이 여기에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지문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그래서 연착되면 원칙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법조문.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따라서 청약자가 여기에 승낙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지문이 3개 나와요. 자, 이제 승낙 왼쪽 겁니다. 승낙이라는 거, 승낙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자, 청약하고 달리 승낙은 반드시 나한테 청약한 이놈한테 해야 돼. 자, 설명 한번 들어보죠.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도 상대방이 돼요. 하지만 승낙은 달라.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갑한테 그래, 네 아파트 5개 살게.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이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청약은 완전히 달라요. 갑한테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파트 살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 그래서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특정의 청약자한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안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승낙은 나한테 청약을 한 청약자, 특정 청약자에게만 합니다. 밑줄. 따라서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와요. 청약과 다르게 승낙은 불특정,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란 있을 수가 없다. 여기 별 3개예요. 청약하고 승낙이 반대니까 잘 계약법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바탕 위에서 자꾸 반복해서 내 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헤어져요. 원래 공부란 게 그래요. 가급적 이해하시면 암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 자 봐요. 따라서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갑한테 해라. 두 번째, 갑이 청약한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내용 그대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에서 배운 거예요. 상대방과 일치해라. 그 다음 내용이 일치해라.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주관적 합치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로요. 승낙은 갑한테 해라. 나한테 청약. 제3자한테 승낙하면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청약자 해라. 그 다음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A 아파트 5개 살게.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청약 내용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놈이 갑 5억은 좀 비싸. 4억이면 내가 사지. 바꿔버렸죠? 이걸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해요. 4억이면 살게 조건 또는 변경을 가했죠. 이거 승낙 아니에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지. 왜? 여기 위배되잖아. 그대로 해줘야지. 바꿔버렸어. 이거 승낙 아니에요. 승낙 아니고 갑의 5억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갑 청약 거절이야.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예요. 승낙이 아니라 이건 청약이 돼버려. 4억에 어때? 청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번 나왔다는 얘기지. 법조문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한 장 넘겨봐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계약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거예요. 왼쪽 378페이지에 3번 변경을 가한 승낙. 이 조문이 11번 나왔어요.
성립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법조문이에요. 자, 승낙자가 갑이한 청약에 대해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조건을 붙였어. 또는 변경을 가해 승낙했네요. 이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요. 이거 승낙 아니에요. 왜? 그대로 안 했으니까. 이거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예요. 새로 청약. 청약이야. 승낙이 아니라. 여기 별 3개 하시기 바래요. 이걸 어떻게 가느냐. 아까 그 위에 써요. 청약 내용 그대로 승낙해라. 그걸 적어놔. 그 내용이 본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승낙은 어떻게 한다? 청약 내용 그대로 해라. 청약 내용 그대로 해라. 그런데 조건 변경 가했다고? 이거 승낙 아니다. 그대로 안 했으니까. 승낙이 아닌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내용과 일체라 그게 어디 있느냐? 앞으로 한 장 다시 가서 여기서 앞에 적혀 있어요. 376페이지 2번 승낙 양거래 1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오른쪽 승낙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밑줄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아까 거기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이걸 읽고 뒷페이지로 가든지 그냥 아예 거기다 적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약은 상대방한테라 불특정 다수는 안 돼. 두 번째,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라. 따라서 조건이나 변경 가했다고 4억 생각하세요. 4억. 4억이면 살게. 이거 승낙 아니야. 그대로 안 했죠? 이거 갑 청약 5억에 대한 청약 거절. 네 청약 거절. 4억이면 어때? 지가 청약한 거예요. 새로 청약. 그래서 조문 그대로 해요.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게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4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 법조문도 아주 중요하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소수로 가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소수로 언제 성립하느냐. 그대로 외웁니다. 승낙, 의리,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자, 발송의 동그라미 빵. 승낙 통지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무슨 얘기냐? 이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자, 봐봐요. 이제까지는 다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해요. 도달한 때. 받지. 도달로 나와야 다 맞는 지문. 근데 유일하게 계약법에서 유일하게 발자가 나오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봐봐요. 을이 5월 10일 날 승낙을 했고 이게 상대방에게 5월 12일 날 도착했어요. 그럼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5월 12일 날 승낙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면 계약은 원래 5월 12일 날 청약도 효력 발생했고 5월 5일 날 승낙도 효력 발생한 5월 12일 날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다고 원래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법이 소급시킵니다. 승낙 통지를 발송한 5월 10일 날 발송했죠. 승낙을 5월 10일 날 편지 쏘았고 이틀 후 도달했죠. 그러면 원래는 5월 12일자에 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야 되지만 예외 법이 특별 규정을 뒀어요. 도달한 12일이 아니라 승낙 통지를 발송한 5월 10일 날 계약은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발송. 소급시켜요. 이유 조금이라도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려는 성질 급한 한국인. 입법자가 성질이 무지 급했나 봐. 그거 이틀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애워야 돼. 예외예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소수로부터 봐요. 언제 성립하느냐 문제. 승낙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의리 지 승낙한다는 통지를 발송한 때 도달한 때가 아니에요. 승낙 통지 발송 이틀 전으로 거슬려 올려버려 소급시켜서 성립 시기를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발송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발자는 여기만 나와야 돼. 다른 파트에서 발이 나오면 무조건 X지문이에요. 여기 위에는 발자가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어디에서 발자가 나오느냐? 총칙에서 한 군데 나와요. 총칙. 무권 대리 상대방이 본인 갑에게 너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에 답 좀 해줘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이 발하지 않냐면 추인 연락 없죠? 거절한 걸로 본다. 거기서 발자 나오고 여기서 발자 나와요. 이 두 군데에는 발자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받지로 나와. 받지. 계약부분. 받지. 도달.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격지자 간의 청약은, 자, 소수를 잘 봐야 돼. 청약은 언제 이렇게 발생하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도달한 때 이렇게 발생해. 자, 밑에는 말이 안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도달하면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문장이 어색해.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성립한다. 소수로 가봐. 이게 말이 되는 국어에 맞는지. 국어에 맞지 않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렇게 계약은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밑에 2번은 보지 말고 저기 법 조문으로만 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 통지, 발송한 때.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승낙은을 넣어버려서 말이 국어 문법에 어긋나 버린 거야. 계약이 성립이지 뭔 승낙이 성립을 해. 그렇죠? 그래서 밑에 2번 읽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국어 문법에 안 맞아서 그냥 저 법조문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오른쪽. 지금까지 본 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한 계약 성립.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꼭 청약하고 승낙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계약의 성립은 보통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성립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 교차청약 2번부터 읽어요. 교차청약 의사실현. 뭐 상관없지만 교차청약으로 계약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으로도 계약이 성립해요. 이제 이것만 이해만 하면 돼. 이 법조만 이해만 하면 돼요. 자, 봐봐요. 갑이 5월 3일 날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청약했어요. 그런데 을도 5월 4일 날 네 아파트 5개 나한테 팔 거야? 을이 청약을 했어. 서로 교차됐어요. 갑도 너 내 아파트 살래? 을도 네 아파트 나한테 팔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 그러면은 5월 3일이니까 5월 5일 날 도착하고 이건 5월 6일 날 상대방에게 도착할 거예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이때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착한 날 계약이 성립된 거. 왜? 내용이 같으니까. 이거 조문이요. 교차청약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2번 교차청약 당사자 간에 갑을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어야 돼요. 내용이 같아야 돼. A 건물, 대금은 O.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네. 내용이 같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교차청약. 이거 7번 나왔어요. 그대로 나와. 장난을 어떻게 칠까? 계약의 성립받은 장난은 도달을 발송으로 장난쳐요. 앞에 성립시기 승낙통지 도달한 때 이렇게 양쪽으로 장난쳐. 발송을 도달로, 도달을 발송으로. 그러니까 도달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 돼.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 승낙통지 발송한 때 여기 위에 있는 발자가 나오면 무조건 X지문이에요. 그래서 양청약이 상대방의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사실현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청약자 갑의 의사표시나 또는 관습에 의하여, 자,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아. 꼭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경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소수로 언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어떤 사실이 있는 때. 무슨 말이냐? 자, 설명 들어봐. 이것도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 내가 포장마차를 갔어. 자, 오뎅. 배가 고파서 포장마차 가서 오뎅 한 그릇을, 오뎅 몇 개지? 오뎅 몇 개를 먹어야지. 아줌마가 저쪽 보고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러면 나는 오뎅을 어떻게 먹는다? 든다, 간장을 바른다. 그렇게 먹죠? 즉, 행동을 통한 의사표시예요. 내 속마음 의사를, 제목 봐요. 의사 실현이죠. 내 속마음인 의사, 오뎅 먹는다는 의사를 오뎅 들었다, 간장 발랐다, 먹었다. 행동, 의사를, 내 의사를 실현해서 행동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오뎅 매매 계약이 말 안 했죠. 그냥 먹었죠.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이야. 오뎅 먹었을 때. 오뎅 먹었을 때. 말 안 했죠. 행동을 통한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행동, 그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오뎅 먹었을 때, 또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차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행동이죠?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럼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어디를 밑줄 치느냐?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밑줄, 사실이 있는 때, 이걸 장난쳐.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거지. 아줌마가 1분 후에 내가 오뎅 먹었다는 사실을 안 때 X, 안 때로 장난쳐요. X, 언제? 행동한 때, 있는 때, 주차한 때. 관리인이 내 주차 사실을 안 5분 후가 아니에요. 행동한 때 바로 계약 성립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그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여기만 확인하면 돼. 그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X. 항상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 성립. 이제 마지막 목차가 4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이건 10분 후.